그날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거센 바람이 분다 싶더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온종일 비가 내렸어요. 남편이 운전을 오래 하는 직업이라 별일은 없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이른 저녁, 택배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비에 잔뜩 젖은 상태로 퇴근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 얼른 씻어 감기 걸리겠다. 와, 진짜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지 우산을 쓰는 게 소용이 없더라니까. 소은이는? 비가 와서 그런지 늘어지나 봐. 좀 전까지 옆에서 떠들다가 조용하다 싶어서 봤더니 방에서 자고 있어. 딸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남편이 서둘러 씻고 나왔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뜨끈한 국물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만둣국을 끓였어요.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는지 순식간에 치우고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천천히 먹어. 입천장 다 되겠다.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 천천히 먹는 걸 못하겠어. 빨리 먹고 다시 나가야지.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어때? 비 온다고 쉬고 눈 온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덥다고 쉬면 돈은 언제 벌어? 이런 날이 배달 더 많은 거 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지.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걱정 말래도 오토바이 조심히 탈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대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됐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부터 남편은 투잡을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면서요. 아이를 낳고 저는 일을 그만뒀거든요. 아이가 한참 어릴 때는 남편도 함께 육아를 해야 했기에 투잡을 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자라고 집을 넓히면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돈 들어갈 곳이 많았어요. 외벌이로는 빠듯했기에 남편은 매일 투잡을 했어요. 새벽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택배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하러 갔죠.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소은이 학교 들어가면 나도 일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배달 일 그만두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소은이 뽀뽀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 완전히 꿈나라야. 얼른 갔다 올게. 그때는 몰랐어요. 갔다 오겠다는 남편의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남편이 배달 일을 하러 나간 후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하도 퍼붓는 탓에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니 남편이 돌아오겠다고 말한 시간보다 한참 지나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2번을 더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불쑥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스스로 주문처럼 말했어요. 일이 정말 바쁜가 보다. 배달 중이라서 못 받는 거야. 금방 올 거야. 그렇게 몇 분이 더 흐르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입니다. 저 강민수 씨 아내분이신가요? 사고가 크게 났는데 병원으로 와서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차량 3대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어요. 강민수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신데 병원으로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고 있는 아이를 급히 깨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치원 친구 집에 맡겨놓고
경찰이 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의 그 20분 남짓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별일 아닐 거라고, 조금 다치고 만 거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병원에 내리자마자 비를 뚫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응급실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편이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졌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로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는 경찰의 말을 듣는데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분명 오늘은 일찍 돌아온다고 했는데 살살 달래도 보고 큰 소리로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울어도 남편은 달래주지 않았어요. 온기가 없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봐도 남편이 없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소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이 도착했어요. 빈소에 들어온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아이를 데려와준 유치원 친구의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소은이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소은 엄마 힘내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소은 엄마가 마음 단단히 잡아야 돼요. 소은이가 있잖아요. 저 그냥 소은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은이라도 없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빠 가는 길은 봐야죠. 고맙습니다. 딸을 데려다 준 유치원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자 빈소는 텅 빈 듯 조용해졌어요. 저도 남편도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기에 당장 찾아온 조문객이라고는 부고 소식을 들은 택배회사의 관리자가 다였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묻던 딸은 제가 대답이 없자 포기한 듯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너무 허망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혜민아, 내가 평생 지켜줄게. 혼인신고를 하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말이죠. 남편과 저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키워줄 사람이 없던 저는 6살 때 고아원에 오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처음 고아원에 와서 낯설었을 때도 남편이 유난히 저를 잘 챙겨줬던 건 기억이 나요. 기억이 희미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제 옆에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등하교를 할 때도, 밖에서 놀 때도, 숙제를 할 때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을 꼭 친오빠처럼 따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구하라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때도 저를 달래주고 당당해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소심하고 방어적인 성격 탓인지 비록 저에게 친구는 없었지만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남편은 제 졸업식에 항상 꽃다발을 들고 와줬어요. 제가 기죽을까봐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모아 가장 예쁘고 커 보이는 꽃다발을 샀던 거예요.
비록 일회용 카메라였지만 저에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늘 사진으로 남겨줬어요. 제가 유일하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진짜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것도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퇴소하던 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이대로 헤어지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염없이 우는 저를 달래며 남편은 말했어요. 2년 금방 가. 내가 먼저 나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낼 수 있지? 오빠가 밖에 나가서 나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냐? 자주 올게.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고. 알겠지? 사회에 나간 남편은 많이 바빠 보였어요.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어요. 정비를 배워서 정비일을 시작했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돈을 모아야 돼서 늘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죠. 당연히 저를 보러 오는 시간도 점점 줄었고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허전했다가 섭섭했다가 걱정도 됐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남편을 남몰래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섣불리 고백해서 지금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오빠와 동생으로 평생 옆에서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 못 봤다고 이렇게 조바심이 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보내면서 정리한 줄 알았던 남편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아원 퇴소하는 날, 남편이 큰 꽃다발을 들고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제가 지원한 전문대가 남편이 지내는 지역 근처여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남편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제가 퇴소하기 한 달 전, 남편은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무리해서 이사를 했어요. 저 때문에요. 오빠, 나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니야? 내가 혜민이 너 평생 책임지기로 했잖아. 오빠한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집이 너무 좋은데 내 상상보다 훨씬 좋아. 내가 먼저 나와보니까 따뜻한 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더라. 넌 내가 겪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오빠, 나랑 결혼할래? 뭐, 결혼? 제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확신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남편은 저에게 더 헌신했어요. 성인이 된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길 바랬어요. 좋은 공연이 있으면 예매해서 보게 해주고, 좋은 곳이 있으면 데려가서 구경하게 해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함께 먹으러 다녔어요.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덕분에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공부를 마쳤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니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했어요. 자, 이거 받아. 내 첫 월급. 교통비 빼고 몽땅 넣었어. 이걸 왜 나를 줘? 혜민이 필요한 거 많을 텐데 그거 사. 남으면 저축하고. 그럼 오빠한테 저축할래.
이거 뇌물이다. 이거 받으면 나랑 결혼하는 거야. 남편은 저의 당돌한 청혼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나이 22, 남편 나이 24.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2명이 서로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 부부가 됐어요. 저희 둘 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웨딩 사진만 찍어서 벽에 걸어두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진짜 결혼식 안 해도 괜찮겠어? 우리 둘밖에 없는데 결혼식은 뭐하러 해?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진짜 둘뿐이구나. 난 너만 있으면 충분해. 혜민아, 오빠가 평생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하나만큼은 꼭 지켜줄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 약속 꼭 지켜.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지. 지겹도록 옆에 있을게.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른 부부처럼 깨소금 떨어지는 신혼을 보냈죠.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살면서 느껴본 가장 큰 안정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만에 드디어 저희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가족이라고는 서로가 전부였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다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존재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덧은 또 어찌나 심하던지 저 때문에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목 빠지게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나던 날, 아이의 탯줄을 자르던 남편이 너무 울어서 간호사 선생님이 달래주셨어요. 이렇게 오열하는 아빠는 처음이라면서 살짝 놀리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딸이 태어나고 우리의 세상은 더 다채롭게 변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엄마 아빠가 된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서툴렀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롯이 둘이서 육아를 해야 했어요. 남편과 저는 육아 방송도 열심히 보고 책도 읽어가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는 참 신기했어요. 자라는 모든 순간이 경이로움 그 자체였거든요. 처음으로 통잠을 자던 순간, 스스로 뒤집던 순간, 뭉개진 발음으로 아빠 엄마 하던 순간, 작은 두 발로 바닥을 디디던 순간, 수많은 순간들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요. 아이가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말도 못하는 갓난쟁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 이유를 몰라 따라 울었던 초보엄마도 어느덧 내 아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더군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저도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구직 사이트를 보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아직 이렇게 아기인데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전 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병원 있는지 알아보려고. 소은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벌어서 보태면 좋잖아. 애 키우느라 손목이며 허리며 다 망가졌잖아.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나는 소은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면 언제든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만큼은 부모가 주는 사랑 아낌없이 받았으면 좋겠어. 돈은 내가 더 열심히 벌어볼게. 나 믿지? 그럼 소은이 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나도 일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트럭을 임대해서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쯤부터 투잡을 시작했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렸어야 했는데 울고불고 떼써서라도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더 이상 투잡을 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의미 없는 후회만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립고 또 그리운 남편 생각에 날이 밝는 줄도 몰랐어요. 머리가 아파 잠깐 눈을 감는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잔뜩 비에 젖어 있는 상태로 저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남편을 붙잡았어요. 꿈에서만큼은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손엄마, 혜민아, 오빠가 미안해. 나 없으면 당신 힘들까봐 못 떠나겠어. 남편의 말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날 두고 떠나지 말라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울던 남편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을 따라 빨리 가야 하는데 마음과 달리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남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저를 흔들어 깨우는 딸 덕분에 잠에서 깼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은 현실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조금만 더 있어주지. 뭐가 급하다고 꿈에서도 그렇게 가버린 걸까? 엄마 울지 마. 아빠가 안 와서 그래. 소은아, 아빠가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가서 못 올 거야. 아빠 어디 갔는데? 이번 주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아빠 오라고 해. 제 표정이 슬퍼서인지 아빠가 못 온다는 의미를 알아서인지 딸은 엉엉 울었어요. 우는 딸을 품에 안고 토닥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의 빈소에는 소식을 들은 조문객들이 아주 드문드문 찾아왔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남편의 친구가 한동안 빈소를 지켜줬어요. 마주보고 앉아 남편의 옛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남편의 친구를 배웅하고 오는데 비어있던 옆방에 빈소가 차려지고 있었어요. 영정사진을 보니 남편 또래 남자였어요. 이 집은 어떤 아픔을 겪은 걸까?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주고 남편 빈소로 돌아왔어요. 상주가 되어보니 할 일이 꽤 많았어요. 행정적인 일도 해결해야 했고 중간중간 체크할 것도 많았어서 온전히 남편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울다가도 남편에 관해 이름을 잘 써보겠다며 눈물을 참는 제 모습이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는데 옆 빈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쩐 일인지 조문객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아까 봤던 남자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빈소는 남편의 빈소만큼이나 적막했어요. 홀로 벽에 기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빈소에 들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절을 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차림새를 보니. 저는 옆빈소 상주예요. 지나가다가 혼자 계시길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누구를 보내셨는지. 남편이요. 그랬군요. 나는 아들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가족이라곤 아들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처지가 꼭 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옆에 앉자 할머니는 본인의 이야기를 넋두리하듯 풀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30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을 참 늦게 낳았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온갖 구박을 받았었죠. 내가 태어난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20살에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했죠. 시댁은 손이 귀했어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라고는 남편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부가 어리고 신부 집에 형제가 많으니 애를 잘 낳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얼른 대를 이을 장손을 낳겠구나 했는데 웬걸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난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정말 싫었대요. 큰아들 공부시키겠다고 밑에 딸들은 죄다 식모살이를 시키거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그러다 큰언니가 시집을 가면 작은언니가 일을 더하고 큰오빠한테 학비며 생활비며 몽땅 갖다 바치고 자신의 삶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늘 집을 떠나 살고 싶었는데 선택지는 많지 않았대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느냐 결혼을 하느냐의 기로에서 밥은 안 굶겠지 하고 결정한 게 결혼이었다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친정에 돈을 얼마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만 낳아주면 우리 집에 농사 지을 땅까지 사주겠다고 했죠. 아휴, 그 말 때문에 친정집에서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 폭언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애 낳는 기계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애도 못 낳으면서. 결혼하고 처음 1년이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당장이라도 애를 가진 것처럼 시어머니가 참 예뻐해줬다고. 그러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그렇게 10년이 되는 동안 할머니는 집안의 식모가 되어 있었대요. 집안의 일을 하는 도우미들조차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돌았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한량 같은 생활을 했대요. 땅을 가질 생각에 들떴던 친정 식구들은 애 하나 못 낳는 딸을 무시했고 애 낳기 전에는 친정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은 1년에 한 번 시아버지 제사 때 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왔더라고. 또 돈만 타고 나가겠구나 했는데 그날은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참 웃기지도 않지. 그날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아들이 생기니까 핏줄은 당기는지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군요. 나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들처럼 남편이랑 자식이랑 평범하게 살겠구나 하는. 그때부터 무슨 책임감이 들었는지 할머니의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맨날 술만 마시고 사고만 치던 아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니 신이 나서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줬고요. 그 뒤로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사기꾼한테 당해서 재산 말아먹고 남은 돈은 어떻게든 불려보겠다며 도박판에서 살다가 패가 망신한 이야기. 할머니의 남편은 결국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까지 손을 댔고 그것마저 모조리 날려먹어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물론 친정집에 주겠다는 땅은 예전역에 날려버린 상태였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 뒤로 남편은 아예 연락이 끊겨서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남편의 부고 연락을 듣고 생사 여부를 알게 됐대요.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했는지 연고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당장 지낼 곳은 없지. 5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매정하게 내치더라고요. 준다는 땅은 안 주고 애만 주면 뭘 하냐고.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던 친정은 오빠가 취직을 한 뒤에도 여전히 가난했어요. 저와 아들은 기댈 곳이 없었죠. 그때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만큼은 잘 키워낼 거라고. 할머니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남몰래 모아뒀던 돈을 전부 털어서 시장에 쪽방이 달린 가게를 월세로 얻었대요. 그곳에서 어린아들과 지내면서 생선을 팔았대요. 처음에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했는데 눈칫밥 먹어가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열심히 공부했대요. 텃세도 있었지만 그깟 건 아무 문제도 안 됐다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고 가게 문을 닫으면 쪽방에서 부업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었지만 상관없었다고. 아들은 빠르게 자라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들에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당 4시간만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월세였던 작은 생선 가게가 내 가게가 됐고 돈이 모이는 대로 가게를 늘려갔어요. 내가 이래 보여도 장사 수완이 좋았거든요. 처음엔 월세로 시작해서 돈이 모이면 사 모았어요. 시장 안에 내가 모르는 가게는 없었어요. 어디가 자금이 안 좋은지까지 체크해서 기회를 살폈었죠. 시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내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게를 늘려가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셨대요. 한 칸짜리 생선 가게로 시작해서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서 더욱더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대요. 돈을 빌린 후에 못 갚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이자까지 다 받아냈대요. 울면서 급하게 융통해달라는 사람도 담보가 없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대요. 할머니의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도 매몰차게 대했대요. 한번 손 벌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면서요.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려드는 꼴이 너무 우스웠대요.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돈만 보며 살다 보니 시장에 할머니가 주인인 점포가 점점 늘었고 건물도 몇 채 가지게 됐다고. 그토록 꿈꾸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됐지만 언제부턴가 할머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도 상관없었다고 해요. 할머니 삶의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나를 자기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하고 죽어서도 안 썩을 사람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늘 나를 자랑스러워했거든. 엄마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채워내주니까 늘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줬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인색하다고 비난해도 우리 아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은. 할머니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대요. 자신은 중학교도 못 다닌 게 늘 콤플렉스였는데 아들이 박사가 된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었다고요.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는 기분이었대요. 원래 이번 방학에는 아들이 한국에 오는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할머니 생일이 다가온다고 짧게나마 시간을 내서 온 건데, 바로 오늘 새벽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 하나 보고 다 내 아들 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지금 내 꼴을 봐요. 아들도 없지, 주변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도 나를 버렸으니까. 내 아들 가는 길 이렇게 쓸쓸할 줄 알았으면 내가 마중이라도 나갈 걸 그랬어. 같이 갔으면 우리 아들 덜 외로웠을 텐데. 내 꼴이 참 우습죠. 아휴, 나도 참 주책이지. 애기 엄마를 붙잡고 뻘소리를 길게 됐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가는 길에 인사해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도 할머니의 삶을 비난할 자격 없어요. 저도 참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랑 우리 딸 보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고아원, 둘만의 결혼식, 평생 지켜주겠다던 약속, 7살 딸아이, 투잡을 했던 남편. 누군가에게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할머니는 제 얘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셨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그날이 너무 후회된다며 울먹이는 저를 할머니는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오늘 처음 만난 할머니와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발인 날이 되었어요. 빈소를 정리하고 나가는 길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계셨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애기 엄마, 남편 좋은 데 갈 거야. 딸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요. 엄마가 힘을 내야 돼. 하늘에서 남편이 꼭 지켜줄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아드님 잘 보내드리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외로운 늙은이 말동무해줘서 내가 더 고마웠네. 잘 가요. 남편을 화장하는 동안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따라올던 딸은 지쳤는지 제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보다 2뼘은 컸던 남편은 한줌 채가 되어 제 몸통보다 작은 유골함에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작아진 남편을 품에 안고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비 오는 날 너무 추웠잖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이제 좀 따뜻해? 당신 이제 내 품에 쏙 들어오는구나. 늘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넣어두고 딸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셋이 함께 했던 곳이었는데 남편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금방이라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소은아하고 딸을 향해 달려올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워놓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오빠, 나의 전부. 남편이 떠났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진 한 장 없었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없던 존재처럼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실이 뭔지 몰랐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생 지켜준다며. 거짓말쟁이. 나쁜 놈. 미안해, 오빠. 아직 오빠를 못 보내겠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큰 아픔일 줄은 몰랐어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내일 발인인데 혼자서 괜찮으실까? 젊은 나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어제 처음 만난 남일 뿐인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유일한 가족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꾸만 제가 보였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딸과 함께 할머니가 있는 빈소로 갔어요. 다행히 발인 장소로 떠나기 전이었어요. 상조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저와 딸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아니, 애기 엄마, 여긴 또 어떻게?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신경 쓰여서요. 상조회사 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드님 마지막 길인데 할머니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 할머니는 몰래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을 화장했던 그곳에서 할머니의 아들도 긴 여행을 떠났어요. 아들이 제로 변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저에게 기댄 상태로 보내야 했어요. 생각보다 그 긴 시간을 어찌나 견디기 힘들어 하시던지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어요. 발인을 진행하는 동안 저도 남편을 생각하며 할머니 아드님의 명복을 빌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유골함을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마련하셨어요. 평소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의 미니어처도 잔뜩 준비해서 유골함과 함께 안치했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겠죠. 할머니 아들의 유골함 자리는 그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애기 엄마, 오늘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갔어요. 별 말씀을요. 댁에 가셔서도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 잘 돌보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죠. 그래,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참,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 않으면 종종 인사나 하고 지내자고. 그럼요, 얼마든지요. 아드님 생각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할머니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돌아온 후 저는 할머니와 가끔 통화를 했어요. 저도 할머니도 의지할 가족도 친구도 없던 터라 먼저 간 가족이 그리울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통화를 주고받는 동안 할머니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남편을 보내고 처음 며칠은 안방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통 남편의 물건들인데 차마 제 손으로 치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에는 저와 딸의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어요. 저와 딸이 낮잠을 자는 영상에 혼잣말로 귀여운 내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먹먹해져서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해서 단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옷장 속 남편의 옷을 꺼내봤어요.
어쩜 하나같이 다 낡았는지. 딱 하나,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디건만 빼고요.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대했는지 몇 년 전에 사준 건데도 아직 새 옷 같았어요. 옷에서는 남편의 냄새가 은은하게 묻어났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그립고 소중해서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가디건만큼은 간직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냄새가 날아갈까봐 비닐백에 넣어 완벽하게 밀봉까지 했어요. 남편이 너무 그리울 때,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열어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남편의 신발을 정리했어요.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남편의 신발은 일할 때 신는 운동화 2켤레, 집에서 신는 슬리퍼, 경조사 때 신는 구두, 이게 다였어요.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현관 한쪽에 두기로 했어요.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요. 남편의 택배 차량을 처리한 날은 집에 돌아와 일자리를 검색했어요. 정산을 마치고 나니 별로 남는 돈이 없었어요. 당분간은 어떻게 되겠지만 당장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기본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 했던 간호조무사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간대가 애매하더군요. 아이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요. 되는 대로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없었어요. 경력 단절된 기간이 너무 길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49제가 끝나면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동안 오전 청소 알바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49제가 되었어요. 집에서 아침 일찍 제사를 올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요즘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좀 바빴어. 그나저나 오늘 시간 되나? 소은이 유치원 끝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내가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줘. 지금 바로. 납골당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통화는 자주 했지만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뵙자고 해도 괜찮다며 거절하셨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로 바로 갔습니다. 내비를 보니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카페 거리로 유명한 곳이었죠. 할머니랑 카페 거리라니 조금 재밌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갔죠. 내비가 알려준 곳에 도착해보니 4층짜리 건물 앞이었어요. 1층엔 카페, 2층엔 미용실이 있었고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처럼 보였어요. 도착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1층 카페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걱정했어요. 일은 무슨, 내가 줄 게 있어서 좀 보자고 했어. 자, 이거 죽은 내 아들이 주는 거야. 애기 엄마가 우리 아들 가는 길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할머니가 가리킨 것은 제가 보고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보면서도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을 주신다고요? 맞아. 이 건물 이제 애기 엄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농담도 잘하셔. 정말이래도 아들 보내고 혼자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 목표가 사라졌잖아. 그러고 나니까 참 허무하더라고. 아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야. 이거 하나만 빼고. 이게 진짜 알짜거든. 이건 애기 엄마 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 절대 못 받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던 날 밤에 내 아들이 꿈에 나왔어. 저 세상 가고 나서 처음으로 꿈에 나왔는데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 살아생전에도 못 보던 웃음이었거든. 엄마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같았어. 다 애기 엄마 덕분이야. 내가 살면서 가장 큰 마음의 호의를 받았던 것 같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고마웠어. 그리고 내가 혼자 애 키워봐서 알잖아. 여자 혼자 돈 벌면서 사는 게 말이 쉽지. 애기 엄마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거쳐서 할머니는 저에게 건물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인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고민했지만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점점 바닥을 보이는 통장 잔고에 머리가 아파왔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받던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2층은 2달 뒤에 계약이 끝나. 사장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든 새를 놓든 애기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애기 엄마 거니까. 세입자가 빠지는 2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 결정했죠. 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보자. 할머니가 저에게 베푼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자고요. 2층이 공실이 되자마자 인테리어를 손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만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마음채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급식 카드를 가진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렇게나마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었거든요. 저의 식당은 늘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매일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무 바쁜 날에는 저 대신 제 딸을 돌봐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만 일찍 했어도 소원이 많은 손주가 있었을 텐데 공부에만 빠져가지고 결혼도 못 해보고 말이야. 아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결혼은 별로야. 어머, 아니거든요. 저는 결혼 좋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최고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와 저는 먼저 떠난 가족들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나니 한결 수월해진 것도 있고 비슷한 일을 겪은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정말 괜찮아진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애기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 사이처럼 가까워졌어요. 매일 가게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동안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딸의 입학식 날 아빠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진 않을지, 아빠가 없어서 주눅이 드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뒤에서 지켜보는 저를 향해 남편의 사진을 흔드네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그 사진을요. 괜히 코끝이 아려워서 시선을 돌렸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모든 순간마다 남편의 목까지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남편과 할머니의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말에는 가게를 닫고 할머니와 함께 납골당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이 좋아했던 만두를 빚고
할머니는 아들이 제일 좋아했다던 할머니표 김밥을 만들었어요. 양손 가득 음식을 챙겨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아들을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어찌나 자주 와서 돌봤는지 유리가 아주 반들반들 빛이 났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자주 안 올 거야. 할 일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고? 엄마가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 이제 이 가족들 챙기면서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왜? 배 아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먼저 가래?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던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앞으로 울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참 힘드네요. 할머니 아드님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한층 위에 있는 남편에게로 갔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러 올 때마다 남편에게도 오셨는지 이쪽도 유리가 아주 빛이 났어요. 여보, 할머니 알지? 나 몰래 맨날 오셔서 유리 닦아주신 분. 나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소은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당신은 잘 지내? 요즘 바쁜가 봐. 꿈에도 통 안 나오고. 이러다 내가 당신 까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까먹으면 다시 시집 가는 거지 뭐. 들었지? 나 다시 시집 가는 걸 보기 싫으면 오늘은 꼭 꿈에 나와라. 아참, 우리 소은이 이번에 반장 됐다? 지난 학기에는 관심도 없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 선거에 나가서 덜컥 당선이 됐대. 부반장이랑 5표나 차이가 났다는 거 있지? 아니 5표 아니고 6표. 1표 차이가 얼마나 큰데. 아빠, 나 멋있지?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줄게. 요즘 밥도 엄청 많이 먹는다? 얼른 엄마처럼 클 거야. 내가 엄마 잘 지켜줄게. 조그만 게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딸은 남편에게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는 직접 챙겨온 깨끗한 손수건으로 남편이 잘 보이도록 유리를 닦고 또 닦아주시네요. 딸은 할머니를 놀리겠다고 자꾸만 손가락 지문을 찍고요. 장난치며 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허전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입니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느라 멈춘 제 앞으로 할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지나가네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은 떠나면서도 제 곁에 많은 걸 남겨줬구나 깨닫게 돼요. 여보, 오빠, 나 평생 지켜준다고 했지? 먼저 갔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원망만 했는데 당신 대신 할머니를 보내준 거야. 하늘에서까지 나 지켜주려고. 오빠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 선물 잘 간직할게. 난 여기서 소은이 잘 지키고 있을게. 조금만 나중에 우리 꼭 만나자.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